2019년 12월 12일 밤 7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부하한테 체포당했습니다. 대통령 승인도 없었습니다. 영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끌고 갔습니다. 몇 시간 뒤 탱크가 서울 한복판을 굴러다녔고 국방부가 점령당했고 새벽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군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은 찢어졌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성공했으니까요. 오늘은 총이 헌법을 밀어낸 그 밤 12.12 군사반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밤이 왜 가능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권력의 중심이 텅 비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군을 통솔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으니까 군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당시 직책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보안사령부가 뭐냐면 군 내부의 정보와 사찰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들을 감시하는 군인들의 조직입니다. 전두환은 여기에 더해서 합동수사본부장까지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요. 수사권과 정보권,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손에 들어간 순간 판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끼리 만든 비밀 친목 모임인데 사실상 군 내부의 파벌이었습니다. 서로 진급시켜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위기 때 서로 도와주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전두환이 이 하나회의 핵심이었고 노태우, 박희도 같은 사람들이 여기 소속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계통 밖에서 따로 연락하고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비공식 라인이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너무 힘을 키우고 있다. 견제해야 한다. 그래서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자리에서 빼서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권력게임에서 탈락이니까요. 기다리면 죽는다. 먼저 쳐야 산다. 전두환은 결심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은 먼저 움직이기로 합니다. 명분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해 사건 수사, 정승화 총장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현직 육군참모총장을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합법의 탈을 쓴 기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보안사 병력과 헌병들이 정승화 총장 공관으로 갔습니다. 서울 한남동이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정승화는 당연히 저항했습니다. 대통령 승인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는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냥 보안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잡으러 온 겁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정승화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완전한 하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대한민국 군 지휘체계의 심장에 칼이 꽂혔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끌려간다는 소식이 육군본부에 전해졌습니다. 참모차장 윤석민 중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반란이다. 8시 10분 윤석민은 수도권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합니다. 최고 경계 태세입니다. 20분 뒤에는 1야전군과 3야전군 지역에 진돗개 둘이 추가로 내려갔습니다. 정규 지휘부는 보안사의 움직임을 반란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판단은 빨랐어도 손은 느렸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력이 없었습니다. 육군본부 자체에는 싸울 수 있는 전투병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행정조직이니까요. 반면에 전두환 측은 이미 전투부대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회 인맥을 통해서입니다. 공식 명령이 아니라 사적인 연락으로 부대장들한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을 겁니다. 받는 쪽도 거는 쪽도. 하지만 그 떨리는 손들이 탱크를 움직였습니다. 구사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구사단은 경기도 북부, 그러니까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전방사단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군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사단장이 누구였냐면 노태우였습니다. 하나회 핵심 멤버 전두환이 전화했습니다. 병력 빼서 서울로 와.
노태우는 병력을 빼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전차 35대와 보병 1390명. 한미연합사 보고요? 안 했습니다. 대통령 승인이요? 없었습니다. 그냥 보안사령관 친구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이 모든 불법은 아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나중에 재판에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미연합사 통제하에 있는 전방사단 병력을 멋대로 빼서 서울로 보낸 건 명백한 불법이었거든요. 육군본부 측도 병력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이 구 공수여단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구 공수여단은 부평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장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거지?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정규군이지?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는 판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차량이 부족했습니다. 교통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정 통행금지 이후에 출발하자.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도로가 비니까 그때 움직이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 하나가 나라를 넘겼습니다. 자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신군부 측은 이미 서울 핵심 거점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발적 사건이었을까요? 정승화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권력 찬탈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답을 찾게 됩니다. 재판정에서요. 통행금지가 시작되자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아무 방해 없이 서울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시민들은 집에 있었고 군인들만 총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조용한 쿠데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새벽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는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은 침묵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상황을 보겠습니다. 3시 정각 3공수여단 병력 640명이 경복궁 일대로 진입했습니다. 중앙청과 청와대 인근에 배치됐습니다. 3시 25분 2기갑여단 탱크가 경복궁 중앙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구사단 29대 병력 1390명이 중앙청에 진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권의 상징인 공간을 군인들이 탱크로 점령했습니다. 이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3시 30분 노태우가 직접 지휘하는 구사단 병력과 전차 35대가 서울에 도착해서 중앙청 장악에 합류했습니다. 3시 50분 박희도 10수여단장이 이끄는 800명이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난입했습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됐습니다. 국방 수뇌부가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겁니다. 총장도 잡히고 장관도 잡히고 육군본부도 점령당했습니다. 윤석민 참모차장과 정규 지휘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10시 15분쯤 육군본부에서 필동 수도경비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본부 자체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각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지휘의 중심을 분산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더 약화시켰습니다. 수비하려다가 도망간 모양새가 됐고 신군부 측은 빈집을 점령하듯이 육군본부를 차지했습니다. 구 공수여단은 결국 늦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요 거점이 다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병력도 초기에 한 개 대대 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대는 전차의 공수부대의 수천 명이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구 공수여단은 편입됐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권력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시간의 지연이 10년을 날려버렸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뭘 했을까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정승화 연행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병력 이동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최고 통수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보고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승인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대한민국 군대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승화는 체포된 상태였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도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신군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청 앞에는 탱크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언론사 앞에는 차검한 병사들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엄 하에서 모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 대장은 매일 오후 서울시청 내 계엄사 사무실로 가져가서 일면 제목부터 방송 편성표까지 검열받았습니다. 군사 반란이 벌어졌는데 신문에는 정부 발표 수준의 단편적인 기사만 나갔습니다. 시민들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아침 신문은 평온했습니다. 외신은 달랐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찢기거나 검은 칠로 지워졌습니다. 국내에서 알면 안 되는 진실이 해외에서는 보도되고 있었고
그 기록은 국경에서 삭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12.12는 쿠데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신군부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돌발 사고였다. 사전 계획은 없었다.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 노태우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승화 연행을 둘러싼 돌발 사고이며 쿠데타가 아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달랐습니다. 사전에 병력 동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회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부대장들에게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대통령 사전 보고는 없었습니다. 한미연합사 통제 병력을 무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사반란, 유죄. 합법처럼 포장된 불법, 이게 12.12의 본질입니다. 합수부 수사 권한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직 육참총장을 대통령 승인 없이 체포한 건 불법이었습니다. 계엄하 군 지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한미연합사 통제 병력을 멋대로 빼서 서울로 보낸 건 불법이었습니다. 형식은 합법적인 척했지만 내용은 완전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군부가 어떻게 명령체계를 우회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군 명령은 육군 본부에서 각 사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2.12 당일에는 보안사에서 각 부대장들에게 직접 연락이 갔습니다. 공식 명령이 아니라 사적인 전화였습니다. 야, 나야, 지금 상황이 급해. 병력 준비해. 상부 승인 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위 부대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공식 명령 체계로는 아무 지시가 없는데 보안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배가 전화해서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상부 승인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을 겁니다. 결국 움직였습니다. 명령체계가 붕괴된 밤이었습니다. 12.12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정규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신군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공수여단이 자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신군부 측은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이 이겼습니다. 병력 차이도 컸습니다. 신군부 측은 하나회 인맥을 통해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들을 동원했습니다. 1공수, 3공수, 9사단, 2기갑여단, 전차와 장갑차와 공수부대가 다 신군부 측이었습니다. 반면 정규 지휘부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9공수여단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총의 숫자가 정의를 결정한 밤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막지 못했습니다. 윤석민 참모차장은 퇴각을 선택했습니다.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은 출동을 연기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신군부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역사에서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 기회를 신군부가 잡았습니다. 12.12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신군부는 군권을 장악했지만 아직 정권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정치인들이 연행됩니다. 김대중, 김종필 같은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이 투입됩니다. 학살이 벌어집니다. 공식 사망자만 수백 명, 12.12로 권력을 잡은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쏜 겁니다. 같은 해 9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12.12에서 시작된 권력 찬탈이 완성된 겁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울린 총소리가 광주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언론 통제, 인권 유린, 민주화 운동 탄압이 구조화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최소 10년 이상 지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2.12 그 하룻밤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2.12와 5.18의 폭력적인 권력 찬탈은 역설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 1980년대 내내 대학에서, 공장에서, 교회에서 반독재 운동이 계속됐습니다. 왜 싸우느냐? 12.12가 있었으니까, 5.18이 있었으니까, 총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저항해야 하니까. 1987년 6월 항쟁이 터집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기긴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합니다. 12.12로 시작된 독재가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키웠고 결국 그 불씨가 독재를 태워버린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니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을 누가 처벌합니까? 그런데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특별 사면이 이뤄집니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요.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구현됐느냐는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 개혁도 이뤄졌습니다.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하나회 숙청이 이뤄집니다. 보안사가 해체되고 기무사로 개편됩니다. 문민 국방장관 체제가 강화됩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12.12의 교훈이 제도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기억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12.12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5.18을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노태우도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세력은 여전히 12.12를 미화하고 5.18을 폄하합니다. 반면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요구합니다. 기억을 둘러싼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나왔습니다. 12.12를 다룬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이 봤습니다. 젊은 세대한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습니다. 45년 전 일인데 영화로 만들어져서 1,000만 명이 봤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12.12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명령체계가 붕괴했습니다. 헌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먼저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태우는 병력을 빼서 서울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승환은 끌려갔습니다. 윤석민은 퇴각했습니다. 정병준은 출동을 연기했습니다. 최규하는 막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10년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체됐습니다. 총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 하룻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총으로 시작된 권력은 정당해질 수 있습니까? 선거로 뽑히지 않고 헌법의 승인도 없이 그냥 총을 들고 와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겁니까? 성공한 군사반란은 역사에서 용서받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됐습니다. 처벌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록만 바뀐 겁니까? 1979년 12월 12일 밤 총이 헌법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은 종이었지만 총은 쇳덩이였습니다.